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괴물 전문 작가 곽재식입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숙한 세종 임금께서 어느 날 외국 사신이 바친 돌 하나를 보고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만인사라는 괴물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도대체 그 돌이 무슨 돌이길래 세종 임금께서 직접 명령을 내린 걸까요? 그리고 그 돌과 만인사가 어떤 관계인 걸까요? 만인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괴물이 상상이 되십니까? 말 그대로 사람 1000명, 10,000명을 잡아먹은 뱀을 만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인사는 북방의 먼 지방에 나타나는 뱀으로 어떤 사람은 이 만인사가 사람의 두 눈과 창자를 먹는다. 이게 물뱀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물뱀 종류가 보통 뱀 중에 좀 큰 뱀입니다. 크기도 상당히 큰 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만인사의 이 뱃속에 창자 속에 이 뱀이 사람을 여러 명 잡아먹어가지고 1000명, 10,000명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으면 사람의 피가 단단하게 엉겨가지고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돌이 어찌나 영험하고 특별한지 이 북방 사람들이 조정에 바치기도 하고 돌을 갈아서 마시면 고치기 어려운 온갖 병과 골절상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천자가 귀하게 여기고 누군가에게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만인사를 잡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만인혈석 역시 아주 귀해서 쉽게 얻지 못하는 보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만 사람의 피로 만들어진 돌, 만인혈석의 힘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세종 임금은 허황된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만인사, 만인혈석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과학적인 의문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함길도 지방, 지금의 함경도 지방을 이야기하죠. 이 지역을 다스리는 도절제사, 나중에 유명해지는 그 김종서에게 물어본 곳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지방에 떠도는 이야기를 잘 채집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세종 임금에게 보고를 합니다. 만인혈석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피가 흘린 곳이 응축된 곳을 파보면 나오는 돌로 사람의 피가 엉겨서 생긴 돌이고, 누른색이면서도 검은색이다. 그 돌을 갈아서 마시면 골절상과 배가 더부룩한 병에 좋고 간직한 자가 꽤 많았대요. 그래서 매우 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막상 구해보려고 하면, 달라고 하면 지금은 없는데요 라고 한다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궁금해서 직접 그 정체를 알아보라고 명령했던 만인사와 만인혈석. 만인사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게 되었지만 만인사보다 더 잔인한 뱀괴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물어뜯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피와 전기까지 빨아먹으면서 사람 모습으로 변신하는 뱀괴물,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용천담적기라고 하는 책에 채록된 설화 속 뱀괴물은 움직이면 산이 진동할 듯한 정도로 거대한 크기의 뱀이었다라고 합니다. 혼자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요, 가족이나 무리를 이루면서 굴 속에 둥지를 만들고 사는데, 사람을 물어뜯어서 혈기를 빨아먹으면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도 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선비가 숨을 죽이고 개미처럼 엎드려서 살펴보니까
그런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천년 묵은 정기라고 언급했을 만큼 죽이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월 첫 해일, 그러니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수를 해 할 때 그 돼지를 나타내는 그 해죠. 돼지띠 날에 만든 기름을 끓여가지고 그거를 상처에다가 바르고 낫자루 구멍에 발라가지고 울타리 어중간한 곳에 꽂아 놓으면 병도 낫고 뱀괴물도 퇴치가 된다. 뱀들이 야 이렇게 하면 우리 큰일인데 이런 방법을 알지는 못하겠지? 또 그런 얘기를 자기들이 잎싸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뱀들의 대화를 강시선비가 듣고 뱀괴물에게 혈기를 빼앗긴 그 여성을 찾아가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여성의 통증도 나았고 후에 굴에 4마리의 뱀이 엉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뱀괴물을 때에 따라서는 귀하게 여기고 심지어 신으로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우야담이라는 책에는 호랑이를 산채로 단번에 삼켜버린 뱀이 등장할 정도로 뱀괴물은 우리 조상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는데요. 그런데 뱀괴물을 신으로 모신 데에는 두려움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산삼보다 진주보다 더 귀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뱀괴물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다와 육지를 넘나드는 거대한 뱀괴물로 길이는 사람 키의 수십 배, 굵기는 큰 집 기둥만한 대망. 망이 구렁이란 뜻이에요. 큰 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뱀, 대망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매우 무거워서 대망이 지나간 자리에는 깊은 도랑이 생기고 온 산이 뒤흔들리는 소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이야기책 어우야담에는 조선시대의 한 화포장, 그러니까 대포, 총 이런 거를 만드는 기술자예요. 이분이 외딴 무인도에 남겨졌다가 대망을 발견해서 함정으로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초저녁에 어떤 동물이 큰 소리를 내며 바다에서 섬으로 올라오고 새벽에 다시 소리를 내며 바다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화포장 눈앞에 보고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화포장이 숨어서 보니 큰 뱀이 육지에 와서 곰, 사슴, 노루 등을 잡아 몸속에 머금어 넣고 있다가 바다로 내려가서 먹는 것이었다. 화포장이 그 뱀이 다니는 길에 골이 파여 있는 것을 보고 칼을 갈아 날카롭게 해 여러 개를 그 골에 거꾸로 꽂아 칼날이 위로 오게 해 두었다. 그랬더니 밤에 뱀이 올라오다가 칼날에 배가 갈라져 죽고 뱀의 뱃속을 갈라 경촌주 수천 100개를 얻었다. 경촌주는 지름이 1촌, 그러니까 한 3cm 정도 되는 구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진주처럼, 여러분 진주가 1cm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런 게 몸속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의 크기가 큼지막하고 색깔도 영롱해가지고 이거를 몸속에서 꺼내면 정말 진귀한 보물이 된다라는 거죠. 뱀괴물의 신비하고 영험한 능력,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머리 쪽은 고양이 새끼 머리를 한 뱀괴물, 묘아두. 바위 구멍 속에 살면서 푸른색 연기를 내뿜고 다니는데 이 푸른 연기가 병을 퇴치하고 몸에 힘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병이 걸린 사람이 이 동물이 사는 바위 구멍을 찾아내가지고 그 푸른 연기를 쏘려고 하는 거예요. 화장사 불전 뒤에 바위 구멍이 있어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비가 오려고 하면 푸른 연기 한 줄기가 그 구멍에서 일어나서 한들한들 하다가 사라지는데 큰 뱀이 그 속에 엎드려 있으며 기운을 내뿜어서 그렇다 하였다. 그 뒤로는 중들이 학질에 걸리면 그 바위 구멍에 가서 앉아 있으면 학질이 떨어지므로 이로부터 사람들은 모두 이를 신봉해왔다. 근데 사람들이 이 뱀을 숭상하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폐해가 커서 박만호라고 하는 사람이 화살을 쏘아서 이 뱀을 처치해버렸다라고 합니다. 불사와 재생을 상징하는 영물로도 통했던 뱀괴물.
다른 지역보다 특히 제주도에서 뱀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숭배했다라는 옛 기록이 많이 보이는데요. 제주 풍토록을 살펴보면 뱀을 죽인 사람을 향해 다른 지방 사람이니 저럴 수 있다며 제주 사람들은 뱀을 신이라 여겨 죽이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주 풍토기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규방이나 처마, 마루밑자리 아래 어디에나 뱀이 기어 들어와서 잠잘 때 피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며 부군신령이다라고 하면서 쌀과 정소, 술을 뿌리고 빌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도에서 뱀에 대한 이런 숭배 신앙이 한때 좀 발달했었던 것은 일단 뱀은 겨울잠 자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뱀은 따뜻한 곳일수록 더 잘 살 수 있어요. 열대지방에 가면 막 보아뱀 이런 엄청나게 비단뱀, 엄청나게 큰 뱀도 막 살잖아요.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뱀이 잘 살 수 있는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립된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천적이 생기기가 좀 더 힘들죠. 제주도 사람들의 눈에 뱀이 더 많이 띄었을 거예요. 사실 정도의 차이지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뱀을 의외로 좀 소중한 그런 동물로 좋게 이야기했던 기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나 경기 지역 전국적으로 많이 유행했던 것 중에 업 또는 업신이라고 해가지고 큰 뱀을 어떤 좋은 신령처럼 생각했던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업신은 무엇의 신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할머니나 할아버지께 여쭤보면 업신 그거 말이지 아시는 분 지금도 계실 거예요. 업신은 재물의 신으로 숭상되었어요. 집에 지붕 같은 걸 수리하고 있는데 수리하다 보니까 지붕 안에 뱀이 한 마리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초가집 같은 경우에는 거기 다 지푸라기로 되어 있으니까 안에 동물 같은 게 와서 살기가 좀 좋거든요. 지붕 안에 사는 뱀이 발견되면 저거 업신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보살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풍속이 거의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혹시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내가 업신을 처치해버렸다. 그러면 집이 쫄딱 망한다.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 사람들은 생각하는 풍습이 꽤 퍼져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뱀이 정말 흔했거든요. 뱀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흔한 동물 중에서 잘못하면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동물이 사실 흔치 않죠. 그렇다 보니까 흔히 볼 수 있으면서도 무서운 동물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숭배할 만하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이 생겼기도 하거니와 집에 지붕에 사는 이런 뱀들은 쥐라든가 이런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그런 동물들을 없애주는 좋은 역할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그럽다고 해가지고 또 집 근처에 있는 뱀은 무조건 또 처치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좀 뱀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식의 믿음이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괴물 전문 작가 곽재식입니다. 도망쳐도 소용없다. 계획대로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다. 도피사의. 사의라는 것은 도롱이 옷을 말합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비옷이죠. 그죠? 도피라는 거는 그거를 거꾸로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걸 똑바로 입어야지 비 내릴 때 비라도 막을 수 있을 텐데 그걸 뒤집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정상적인 그런 사람의 행색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 도롱이 옷을 이상하게 둘렀다라는 뜻으로 원문에 도피사의라고 묘사되어 있는 귀신, 어떤 귀신일까요? 신비로운 힘이 있어서 사람을 열병을 앓게 해서 죽게 하는 귀신입니다. 또 계획에 따라서 한 집안 사람 모두를 다 죽게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어두운 곳에서도 사람을 잘 알아보고 도망친 사람을 찾아내는 재주도 있어서 숨어있는 사람을 결국 찾아내서 죽게 만들기도 하죠. 이야기책 어우야담 속에는 자기 대신에 친구를 죽게 하려고 도망간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서 죽이는 이야기가 실려 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권벽이 잠든 사이에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권비역이 집에 가고자 했지만 문득 귀신 둘이 도롱이를 거꾸로 입고 담을 넘어서 곧장 안으로 들어와서는 그가 도망갔다고 하였다. 도피사이라고 묘사된 이 귀신이 친구 집안을 모두 병으로 몰살시키려고 했던 거죠. 친구는 그것을 알고 권벽을 자기 대신 죽게 하려고 잘 때 몰래 자신만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사이 귀신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먼 곳에 숨어있는 친구를 결국 찾아내서 죽게 한 것입니다. 또 이 귀신들이 권벽을 권정승이라고 불렀는데, 권벽은 실제로 조선 중기에 실록 편창 등에서 활발하게 참여한 문신으로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었거든요. 권벽이 어릴 때에도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 미리 그 운명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죠. 도피사이 귀신이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계획한 대로 끝까지 쫓아가 저승으로 사람을 데리고 간다면 새까만 모습을 한 것이 마치 현대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저승사자 모습과 닮은 점이 있는 그런 괴물도 있습니다. 까만 모습으로 머리에 5갈래로 나눠진 뿔이 달려있는 괴물, 생사귀. 조선왕조실록에 배에서 일하는 이결이라는 사람이 꿈에 수양대군이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생사귀는 머나먼 서천 불국세계라는 곳에 바닷속에 사는 김수앙이라는 사람의 딸인 건물덕의 아이입니다. 건물덕이 이번 경인년에 아이를 낳을 해였는데 이해 3월 초 5일에 과연 아이를 낳았다. 건물덕이 낳은 남자아이는 그 이름을 생사귀라 하고 그 머리와 몸은 흑색이다. 생사귀는 죽을 때가 된 사람을 찾아 저승으로 데려가는 괴물인데요. 대체 어떻게 죽을 때를 알고 찾아가는 걸까요? 바로 신비한 책 한 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국 인명총록책, 이 책 본 사람은 없어요. 실제 책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책의 제목으로 보면 조선 사람들 모두의 수명, 목숨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적혀 있는 그런 신비한 책입니다. 생사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팔진옥각, 뿔이 8가지를 친 사슴 뿔을 구하고, 흑두호, 검은 여우 머리를 구하고, 대저아, 큰 멧돼지 이빨을 구해서 사방에 묻어 놓으면 그 안으로는 생사귀가 들어오지 못한다. 이 이야기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쫙 정리를 해가지고 상부에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의금부에서는 이처럼 허황된 이야기를 임금에게 전하려고 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라고 보고를 해서 생사귀에 대한 내용을 올렸는데 성종 임금은 사형은 면하게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오래된 물건을 함부로 손대지 말란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여기 오래된 나무 한 그루를 잘못 건드렸다가 괴물에게 시달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괴롭혔길래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고양이와 말을 섞은 듯한 모양으로 커다란 썩은 나무 속 공간에 사는 털이 없는 짐승 목요. 이것을 만나게 되면 불길한 일이 생기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괴물입니다. 이익이 쓴 성호사설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죠. 조상 산소 근처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무심코 벤 신시선비. 그런데 그 앞에 피말리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요귀가 나타나 그의 집까지 따라와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함께 교접까지 하였다. 결국 정이 서로 가깝게 되자 그는 병이 생겨서 죽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오래 묵은 여우가 화해서 이런 빌미를 만들었을 것이다. 또 완성군 이만은 전라감사가 되었을 때 그 전주부 안에 있는 고목 한 그루를 베었더니 나무 속이 썩어서 구멍이 생겼는데 흡사 말과 같은 짐승이 들어있었다.
나무 속에서 이렇게 살면서 큰다는 것을 보면 아마 어릴 때는 나무 속에서 뭔가를 먹으면서 뭐 수액을 먹거나 벌레를 잡아먹거나 뭐 이러면서 사는 그런 형태의 괴물 아니었을까요? 자라면 훨씬 더 커지고 강해져서 뭔가 이렇게 날뛰고 설치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도피 사이 그리고 생사귀가 직접 마주쳐야만 저승행 티켓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승행 프리패스권을 쥐게 만드는 괴물도 있습니다. 목이 잘려 죽은 귀신으로 사람들을 병으로 시름시름 앓게 하다가 끝내 죽게 만드는 무두귀. 무두귀는 어떤 한이 맺혀 있길래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일까요? 무두귀, 머리가 없는 귀신이다 라는 뜻이죠. 목이 잘려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귀신이 되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승정원 일기 같은 곳에 실려있는 기록을 보면 이 무두귀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주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은 무두귀의 무서운 힘 때문에 병이 들어서 목숨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 무두귀에 관한 이야기가 유행한 것은 어쩌면 병자호란 이후에 슬픈 시대상을 반영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두귀와 병자호란, 과연 어떤 사연이 얽혀 있는 것일까요? 다쳐서 죽은 사람이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귀신으로 나타난다는 식의 이야기는 한국과 중국의 옛 이야기에서 무척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달천목유록에는 임진왜란 전쟁 중에 죽은 남자 병사 귀신들이 그 싸우다가 죽을 때의 참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 있죠. 오직 보이는 것은 횃불을 든 한 패가 먼 데서부터 오는데 많은 장정들이 떠들썩하였다. 수많은 장정들, 그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끔찍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비린내 나는 피가 사지에 쏟아져 참혹해서 참아 볼 수가 없었다. 하늘을 향하여 한마디 부르짖고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하니 산이 흔들리고 흐르는 물도 멎는 듯했다. 여러 귀신들이 눈물을 닦고 말하기를 살아서도 쓰이지 못했는데 죽어서 또한 무엇을 하리. 이런 식의 옛사람들의 믿음을 표현한 글에 따르면 전쟁 때 목이 잘려서 목숨을 잃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되어서도 머리가 없는 귀신, 무두귀가 된다라고들 생각을 했겠죠. 강도목유록에서는 병자호란 중에 죽은 여자 귀신 15명이 어느 날 밤에 나타나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죠. 그 참혹한 형상은 차마 볼 수가 없었고 또한 이루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 이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군대에게 이제 조선 군대가 이제 치욕적으로 항복한 일로 워낙에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한편으로는 벼슬 높은 사람들, 병자호란 벌어졌을 때는 항복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항복하고 나서 그 사람들 계속 대신이고 높은 벼슬을 하는 양반들이고 그렇죠. 따지고 보면 잘 살았어요, 물질적으로는. 그런데 병자호란 때 여성들은 가르친 대로 궁지에 몰리면 적에게 항복하거나 적에게 붙잡혀 갈 바에는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된다. 그거를 따라서 뭐 물에 뛰어들거나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요. 우리는 뭐 선비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어쩌고 그렇게 많이 떠들던 사람들은 다 지금도 살아가지고 뭐 대신이고 벼슬이고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괴물 전문 작가 곽재식입니다. 사실 퇴마라는 말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1990년대에 대유행을 했던 한국 판타지 소설의 최고의 흥행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퇴마록이라는 소설을 계기로 널리 쓰이게 된 표현이죠. 그런데 퇴마라는 표현은 한문 어법으로 사용하면 약간은 좀 어색한 느낌이 있는 말입니다. 퇴마라는 말 대신에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 라고 해서 벽사, 귀신을 물리친다 라고 해서 벽귀, 귀신을 파괴한다, 축귀, 이런 식의 말이 더 많이 쓰이거든요. 퇴마라는 말보다는 벽사 혹은 악귀 물리치기로 오늘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광해군은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길 때 궁에 요사스러운 일이 많아 창덕궁에 사악한 귀신이 머무르고 있을까 두려워해서 벽귀법을 사용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합니다. 벽귀법, 귀신을 물리치는 법이라는 뜻인데요. 대내에 요사스런 변괴가 많으므로 곧 택일하여 이어하였다. 그런데 택일하여 갈 때 귀신을 쫓는 술법을 많이 써서 서울 사람들이 크게 놀라워했다. 또 광해군은 1615년 어느 날 국내에 등장한 야차라는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20명의 관원을 거느리고 이틀 동안 악귀를 물리치는 의식을 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내에 야차의 변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야차라는 것은 원래 불교에서 사용되던 말이죠. 보통 굉장히 무섭게 생긴 어떤 악마라든가 아니면 힘이 센 괴물, 정반대로 어떤 불법을 수호하는 괴물인데 굉장히 힘이 센 것을 일컫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불교 문화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야차처럼 생긴 무서운 사람 형상을 한 괴물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돈 것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17세기 말에 나온 사전인 역어유해를 보면 버드나무 정기에서 생긴 괴물, 유수정이죠. 한문으로 쓰면 불교에서 말하는 괴물인 야차의 정기에서 생긴 괴물, 야차정, 여우나 살쾡이의 정기에서 생긴 괴물, 호리정, 이거를 다 번역을 해가지고 한글로 돛갑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돛갑이, 돛개비죠, 그죠? 돛개비를 한문으로 표기할 때 야차라고 했던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보면 돛개비가 궁전에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야차가 나타났다라는 식으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광해군이 궁궐에 나타난 귀신들을 물리치려고 행했다고 하는 벽귀법, 무엇일까요? 여기에 사용된 특별한 무기, 무엇일까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조선시대 악귀 물리치는 의식의 정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광해조 일기 앞부분과 조선왕조실록 음력 7월 4일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화포장 20명을 관원이 거느리고 귀신의 변고에 이르러서는 화포 20대가 밤마다 쏘아대니 이 무슨 일입니까? 악령을 쫓아내는 무기가 바로 화약, 대포, 총이었던 거죠. 광해군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틀간 포를 쏘는 행사 내지는 의식을 치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즉 총과 대포를 이용해서 괴물과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것인데 이 행사를 방포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포장은 비유하자면 악귀를 물리치는 부대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이 방포사를 하는 방포사 부대의 대원들은 각자 귀신 쫓는 총, 대포 이런 걸 하나씩 들고 밤마다 총을 쏘면서 악귀를 쫓는 의식을 치른 것입니다. 연산군 또한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종묘에서 화포를 쏘았고 성종실록에는 화포를 쏘는 것이 귀신을 물리친다고 여겼다는 기록이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죠. 동지사 이승소가 아뢰기를 관화는 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격구 같은 것은 놀이에 가까운 것인데도 무예를 시험하는 데 지금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관화는 조종조 때부터 특별히 세시에 개설하여 한편으로는 사기를 물리치고 한편으로는 군무를 익히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왜 하필 불꽃놀이를 해서 악귀를 이렇게 물리치려고 했느냐. 여러분 행사할 때 폭죽이라는 거 쓰잖아요. 폭죽. 폭죽이 무슨 뜻이에요? 폭은 뭐 폭탄 이런 데 쓰이는 터뜨리는 뜻일 거고, 폭죽의 그 죽자는 대나무 죽자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부터 불 속에 대나무를 집어넣어가지고 터뜨리면 빵 터지는 소리가 난다 라고 해서 그것을 폭죽이라고 불렀고, 터지는 소리에 놀라서 귀신이나 악귀가 도망간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화약이 만들어지니까 화약은 불에다가 집어넣으면 훨씬 더 큰 소리를 내죠. 그죠? 이게 폭죽보다 훨씬 더 화끈할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귀신, 악귀를 물리치는데 화약을 이용한 도구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조선시대에서는 실용적인 목적으로도 이 행사를 했었는데 궁중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잔치하듯이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외국 사신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특히 조선 초기 때는 그 행사를 하면서 화약을 엄청나게 사용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규모로 굉장히 거대하게 불꽃놀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고 조선에는 함부로 쳐들어가면 진짜 국물도 없겠구나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효과도 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안 가리고 나타나는 귀신들, 백성들은 어떻게 귀신을 물리쳤을까요?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등장하는 악령을 쫓아주는 사람들, 그들이 펼친 신비로운 악귀 물리치는 의식을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돌 하나가 귀신 물리칠 수 있다? 돌덩어리로 사람 몸속에 빙의한 귀신을 물리치는 일이 가능할까?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에 귀신이 들어온 현상, 빙의라고 옛날 책에서 흔히 얘기했었죠. 어우야담이라는 이야기책 속에는 빙의한 귀신을 물리치는 방법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누이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더니 미친 소리를 마구 짓거리며 자기는 남씨라고 하였다. 이렇게 된 지 1년여가 지나자 원 씨의 정신과 기운은 날로 상해 구제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루는 수염과 눈썹이 하얗게 센 한 장부가 대청으로 내려와 말했다. 나는 너희 집안의 선조이니라. 내 자손이 귀신에 씌었다는 말을 듣고 너에게 좋은 처방을 알려주려 왔다. 수염과 눈썹이 하얗게 센 장부. 상상만으로도 미스터리한 존재 같죠. 그가 말한 좋은 처방이란 무엇일까요? 원사아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여주와 원주의 경계에 우만이라는 강이 있다. 강 가운데로 수십 보 들어가면 자수정이 있을 것인데 길이가 두어 촌에 폭이 한 촌쯤 되는 것이 수십 개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경귀석이라고 하는 돌인데 암컷과 수컷이 있다. 지금 네가 얻어온 곳은 암컷이다. 애석하구나. 네가 처음 갔을 때 둘 다 얻어왔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 돌의 영험함은 비할 바가 없으니 온갖 귀신들이 그림자만 보고도 달아날 것이야. 의당 옷에 허리띠에 차고 잠시도 몸에서 떼지 말도록 하거라. 다른 사람들이 혹 구하더라도 삼가고 주지 말아야 한다. 이로부터 원 씨가 밤낮으로 이 돌을 차고 있자 그 귀신은 문 밖에 와서 서성대다가 결국 들어오지 못하고 이내 2번 다시는 오지 않았다. 원사는 장부의 말에 따라 암컷 경기석을 구해왔고 결국 동생을 귀신으로부터 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왕실도 피하지 못한 뼈가루 저주. 그러나 부적 하나면 사악한 뼈가루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신비롭고 영험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좌랑 김 의원의 조카 집안 사람들이 모두 요사스러운 질병에 걸리자 황철에게 낫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황철이 말했다. 부적과 주문으로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부적과 주문만으로 가능할까요? 대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에 붉은 부적을 벽에 붙이고 주문을 3번 외우자 반딧불이 집안에 가득하더니 담장 귀퉁이로 날아가 모여 한 덩어리를 이루었다.
시절이 겨울이라 반딧불이 없을 때이기에 집안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겨 불을 켜고 보니 뼈가루가 모두 모여서 하나의 두개골을 이루고 있었다. 드디어 깨끗한 땅에 그것을 묻으니 이로부터 모든 사람의 병이 나았다. 황철은 귀신들도 학을 떼고 도망갈 만한 부적법부로 귀신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의 병을 말끔하게 고쳐냈다라고 하는 전설이 나와 있는 것이죠. 한국의 전통 민속놀이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신라 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가 귀신을 물리치는 의식이라면 어떨까요? 사자춤은 신라 때부터 지금까지 전문적인 연희이자 민간의 민속놀이로 전승되어 왔는데요. 이마필기에 따르면 이것은 악귀를 물리치고 병사를 가져오는 벽사진경의 기능을 해왔습니다. 사자춤으로 귀신을 쫓는다라는 풍습에 옛사람들이 많이 매달렸던 것은 예전에는 어떤 전염병이나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특이한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혹시 모를 귀신이 퍼뜨리는 병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행사를 했던 것이죠. 옛날 사람들이 실제 사자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글이나 불경에 나오는 사자의 모습만 보고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무서운 엄청나게 강한 동물이 있다면 귀신들도 다 물리쳐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자 춤을 추면서 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물리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사자춤뿐만 아니라 동물원 같은 곳에 실제 사자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사자들이 할 수 있다면 좋은 기운을 내뿜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싹 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한번 기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괴물 전문 작가 곽재식입니다. 고려시대 개성 사람들의 살이 녹아들고 창자와 간이 녹아들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도대체 개성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얼마 전 개성의 껍질에 쌓인 작은 독충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진 후 사람들이 죽은 것인데요. 바로 이 독충이 사람의 살을 녹여 빨아먹고 창자와 간까지 빨아먹는 식인충이었던 것입니다. 독충이 비처럼 쏟아졌다. 여러분이라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이 식인충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에도 식인충과 비슷한 것에 중독되어 죽을 병이 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학자 이익의 저수를 수록한 실학서인 성호사설에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식인충이 과연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식인충은 흰색 중심을 사람의 살갗 속에 꽂은 뒤에 사람 살을 조금씩 녹여서 직접 빨아먹고 나중에는 몸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창자나 간을 빨아먹으면서 사람을 죽게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식인충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딱 한 가지 식인충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파즙을 바르는 것이죠. 성호사설에서도 고려사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것은 마땅히 기록해 두어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식인충처럼 사람의 살을 해치거나 창자와 간을 망가뜨리는 해충 혹은 기생충이 있느냐?
기생충은 이런 기생충들이 많이 있죠. 십이지장충은 십이지장을 당연히 해칠 것이고, 간디스토마는 당연히 간을 나쁘게 할 것이고, 작은 기생충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기생충이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진다? 이런 것은 좀 생각하기 어렵죠. 비슷한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본다면 동나방 애벌레를 생각해 봅니다. 나방 중에 동나방이라는 나방이 있어요. 당연히 독이 있는 나방이죠. 애벌레가 털이 복슬복슬하게 쫙 나 있습니다. 좀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 털을 만지면 마치 쏘이는 것처럼 염증이 심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프게 하는 그런 애벌레가 실제로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애벌레가 엄청나게 대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매미다방 같은 이런 나방이 한번 대발생을 하면 산을 덮어버리죠. 산을 덮어버리죠. 그래서 생각해보자면 아마도 좀 지독한 동나방 같은 것이 그 애벌레가 유난히 따뜻한 겨울을 지난 어느 날에 굉장히 많이 퍼졌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 그 애벌레 지독하던데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다, 이런 소문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식인충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창자와 간을 빨아먹는 기생괴물이라면 사람 몸속에서 사람 모습을 하고 몸집을 키워가는 기생괴물도 있습니다. 사람 모습으로 자라나 숙주를 위협하는 이 기생괴물의 정체, 지금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다 일어나 보니까 겨드랑이 안에 벌레에 물린 것 같은 흔적 발견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다 갈비뼈 부근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신 적 있으세요? 이상한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생괴물에 사로잡히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벌레에 물린 것처럼 사람 몸에 작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요 증상이 뭐냐면 벌레가 날아오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소리 같은 게 들려요. 갈비뼈 근처에서 꿈틀꿈틀하는 그런 느낌도 느껴진대요. 이 괴물을 기록에서는 뱃속에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복중능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점점 자라면서 나중에는 사람 목소리를 내고, 다 자라면 숙주인 사람에게 말을 건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가 굉장히 사악하게 들리고 겁나게 들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 괴롭게 되는 것이죠. 목소리로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랄수록 크기가 커지는지 점점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고요. 다 자라면 사람 목구멍을 통해서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모습은 흉측한 사람의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목구멍으로 언뜻 비치는 얼굴뿐이라 몸 전체 형상은 알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입을 크게 벌려보라고 해보십시오. 목구멍 한번 들여다보세요. 안에 사람 얼굴이 살짝 비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선 숙종 당시 문인이었던 신돈복이 견문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야담집인 학산한원에 신돈복 자신의 친구가 겪은 일이라면서 이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내 친구 중 하나는 6, 7년 전에 괴질에 걸려 몇 달 동안 위독하였다. 내가 어쩌다 병이 들었는지 묻자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몇 달 전에 처음 감기에 걸린 듯 했지. 하루는 졸다가 깨어보니 오른쪽 겨드랑이 안에 벌에 물린 것 같은 흔적이 있었네. 처음에는 가늘더니 점점 커져서 한돼 남짓될 지경이었으나 나중에는 가슴 옆이 어린아이만한 흔적이 생겼네. 거기에서 매우 사나운 사내의 목소리가 났지. 매우 거칠어서 그곳이 날뛰면 내 몸이 천장에 닿을 듯이 뛰어오르니 나는 속으로 삿된 귀신이 내 몸에 붙었다고 생각했지. 맹인을 불러 경을 읽기도 하고 중을 불러 설법하기도 하였으나 다 소용이 없었네. 이 귀신은 늘 이상한 소리를 내며 보통 사람처럼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지. 이 괴물을 물리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중능언이 무서워하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친구의 이름 신돈복을 부르는 것. 내가 일찍이 들으니 귀신은 무서워하는 바가 있다고 하길래
시험 삼아 내가 평생 알고 지내던 친구의 이름을 불러보았네. 글 쓴 자기를 말하는 거죠. 신돈보. 그 귀신이 곧 움츠러들면서 아이고 무서워 하였네. 내가 곧 그대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기를 무수히 하자. 어느 땐가 조용히 아무런 증세도 없어졌네. 사람의 몸속에 숨어 있으면서 잘못을 낱낱이 기억했다가 경신일이 되면 숙주인 사람이 잠든 틈을 타서 천신에게 잘못을 다 일러 바치는 기생괴물도 있다. 중국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인데요. 고려시대에 이게 굉장히 많이 퍼졌었고 조선시대 초기까지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3마리의 벌레가 들어있다라고 해서 삼팽 혹은 삼시라고 하던 것인데 상충은 뇌에, 중층은 명당, 이 말을 말하는 거죠. 하충은 배에 있는데 중국의 도교 쪽 문헌에 따르면 삼팽은 사람 몸속에서 여러 빌미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고도 합니다. 도사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시충 셋이 있는데 뱃속에 있다가 사람이 조금만 잘못한 것을 보면 경신일에 나가 제에게 참소한다. 이렇게 삼팽이 천신에게 잘못을 일러 바치면 숙주의 수명을 줄인다고 합니다. 즉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숙주가 된 것도 억울한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한 걸 일일이 다 세서 하늘에 일러 바치는 삼팽. 그렇다면 삼팽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막을 수는 없을까요? 바로 경신일에 잠을 자지 않고 버티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경신일이라는 그 날이 될 때마다 벌레가 날아가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벌레가 내 잘못을 신에게 안 알려 바치니까 내가 그에 대한 벌도 안 받는다 라는 믿음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살갗, 장기, 목구멍, 뇌까지 차지한 기생괴물. 이제 더 이상 기생괴물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기생괴물은 숙주 구석구석까지 모든 것을 앗아갈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기생해? 무엇을 가져가려는 것일까요? 소백충이라고 불리는 기생괴물은 사람 치아에 숨어 살아가는 조그맣고 하얀 벌레입니다. 조선시대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 역할을 하던 해민서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용제총화라는 책을 보면 이 해민서에 제주 출신 여자 의사 한 사람이 치아에서 조그맣고 하얀 벌레를 빼내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제주에서 왔는데 의술은 알지 못하나 다만 충치를 뽑았는데 사대부 집에서 다투어 서로 맞아갔다. 그 여자가 죽자 또 한 여자에게 그 업을 전하여 나도 또한 불러다가 이를 치료했는데 얼굴을 위로 젖히고 입을 열어 은으로 만든 숟가락으로 조그마한 흰 벌레를 꺼냈는데 숟가락은 이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에서 피도 나지 않아 그 쉬운 것이 이와 같았다. 이는 반드시 환술이요 정업이 아닐 것이다. 그 용제총화를 쓴 성현은 눈속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벌레 뽑아낸 척 하면서 옷소매 밑에서 이렇게 벌레를 꺼내가지고 이거 뽑아낸 겁니다 라고 속이는 거 아니겠어? 라고 추측하고 있죠. 실제로 뭘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지금에 와서.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옛날부터 특히 조선 사람들은 이에 충치가 생기는 것을 벌레가 갉아먹어서 생기는 일이다 라는 식의 생각은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도 벌레라는 충자를 써서 충치 아닙니까? 영어만 해도 그런 식으로 잘 얘기 안 합니다. tooth cavit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에 뭐 구멍이 뚫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온갖 괴물들이나 이상한 벌레들이 몸속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무서운 상상들에 많이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의학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충분히 발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뭐 몸이 아프시다거나 안 좋으시면 괜히 무슨 친구 이름 같은 거 갑자기 부르지 마시고 가까운 의원을 방문해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